진정해. 김성준. 김성준 진정해야 돼. 와줘. 아들이 아버지를.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진짜 끝이야. 소리 내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시간에 폐기물 수거해요? 내일 아침 발인이라 미리 좀 치워달라고 해서요. 그렇구나. 수고해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안 돼. 예.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다고요. 병원에 가면 다시 죽어. 알겠어? 그놈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서울 한복판 42층짜리 유리 빌딩이 밤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꼭대기층 창문마다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은 아래 도심의 어둠 속으로 차갑게 번졌습니다. 오늘은 태성그룹 창립 4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이한복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세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 된 지 오래였고 눈가의 주름은 깊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날카롭고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그는 넥타이 매듭을 한번 고쳐 잡았습니다. 손끝이 느렸습니다. 아버지, 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재혁이었습니다. 42세 태성그룹 부회장 이한복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들어와. 이재혁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반듯한 정장, 흠잡을 데 없는 미소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 다 됐습니다. 임원들도 다 모였고요. 알았어. 이한복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늘 이랬습니다. 말은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테이블마다 흰 장미가 꽂혀 있었고 샹들리에 불빛이 그 위로 쏟아졌습니다. 임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웃음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웃음 안에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이한복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55세로 25년째 회장 곁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뭐가 어때? 멀쩡해. 그러셔야죠. 박 실장은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이한복은 잔을 들었습니다. 이재혁이 따라준 술이었습니다. 묵직하고 투명한 유리잔 속에서 위스키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마셨습니다. 연설은 길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을 요약하는 일이 쉬울 리 없었습니다. 이한복은 마이크 앞에 서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데 많은 것을 바쳤습니다. 가족도 시간도 건강도.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재혁도 박수를 쳤습니다. 앞줄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였습니다. 이한복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의 모양이 낯설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이한복은 그 느낌을 삼켜버렸습니다. 늘 그래왔듯이었습니다. 연애가 끝난 건 밤 11시였습니다. 이한복은 수행원도 없이 혼자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갑자기 속이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울렁거림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한복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경호원이 발견한 건 2분 뒤였습니다. 구급차는 빠르게 왔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주치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심장 쇼크입니다. 워낙 고령이시고 평소 무리하셨으니. 보호자 서명란에 이재혁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이재혁은 정주치의를 복도 끝으로 불렀습니다. 확실히 끝난 거 맞아? 정주치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뇌 활동이 없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사망과 같은 상태입니다. 사망 선고 내려. 부회장님, 그건 절차는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은 서명만 하면 돼. 이재혁은 돌아섰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아침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태성그룹 창업주 이한복 회장 별세, 뉴스 자막이 흘렀습니다. 분향소에는 꽃들이 넘쳤고 조문객들의 줄이 길었습니다. 이재혁은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장례 3일째 밤 김성준이 영안실에 도착했습니다. 3년차 상조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나이는 34이었습니다. 오늘 맡은 업무는 내일 발인 전 마지막 입관 점검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영안실은 조용했습니다. 김성준은 관 옆에 무릎을 꿇고 내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수의 매무새, 꽃배치, 얼굴 위치였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어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꺼풀이 움직였습니다. 김성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빛의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그는 다시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히 봤습니다.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아주 느리게 구부러졌다가 펴졌습니다. 김성준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관 속의 남자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열려 있었습니다. 살아계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달싹였습니다. 김성준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있었습니다. 약했습니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김성준은 반사적으로 관 뚜껑을 살짝 닫고 영안실 한쪽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재혁이었습니다. 그 옆에 정주치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관 앞에 섰습니다. 정말 아무 이상 없는 거지? 네. 투여량도 정확했고 심정지도 확인했습니다. 내일 발인하면 끝납니다. 근데 왜 사망 확인서 재발급 요청이 들어온 거야? 그건 제가 행정착오로. 착오가 있으면 안 되지. 이거 끝나고 나서 너도 정리될 수 있어. 정주치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재혁은 관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 자요, 아버지.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김성준은 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도 떨렸습니다. 그는 다시 관 앞으로 갔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남자의 눈이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권력도 재산도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냥 늙은 남자 하나였습니다. 관 속에 누워 아들이 자기를 죽였다는 걸 들은 남자였습니다. 나가야 해요. 남자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성준은 읽었습니다. 도와줘. 김성준은 일어섰습니다. 그는 영안실 구석에 있는 쓰레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김성준은 영안실 구석에서 검은 비닐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은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남자가 죽으면 진짜로 죽습니다. 관 속의 남자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입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독이 몸 안에 남아있는 것인지 기력이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김성준은 남자의 귀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소리 내면 안 돼요. 알겠어요? 눈꺼풀이 한번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그걸 내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김성준은 수의 위에 담요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남자의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무거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실상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닐봉투는 시신 위생 처리용으로 영안실에 늘 비치되는 물건이었습니다. 크고 두꺼웠습니다. 김성준은 그걸 2겹으로 겹쳤습니다. 남자의 몸을 그 안으로 밀어넣는 동안 남자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김성준은 봉투 안에 작은 구멍을 냈습니다. 공기 구멍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트를 끌어왔습니다. 폐기물 수거용 카트였습니다. 그는 남자를 카트 위에 올렸습니다. 봉투 위에 다른 봉투들을 쌓았습니다. 꽃 폐기물, 종이 쓰레기, 빈 음식 용기였습니다. 그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카트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복도 끝에서 밀대를 밀고 있었습니다. 김성준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폐기물 수거해요? 네, 내일 아침 발인 전에 정리하라고 해서요. 그렇구나. 수고해요.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계단 앞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계단을 선택했습니다. 카트는 계단을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김성준은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성인 남성 한 명의 무게였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계단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남자가 숨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긴 숨소리였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김성준의 차는 구석에 있었습니다. 2014년식 낡은 소나타였습니다. 그는 뒷좌석 문을 열고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봉투를 살짝 열었습니다.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살아 있었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은 안 돼.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거칠고 쉰 소리였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왜요? 지금 상태가. 병원에 가면 다시 죽어. 알겠어? 김성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됐습니다. 확실히 끝난 거 맞아? 내일 발인하면 끝납니다. 그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모르겠어. 처음으로 이 남자가 그냥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권력도 없고 이름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성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가만히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오말순이었습니다. 국밥집 사장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들르는 단골집이었습니다. 까다롭지도 않고 많이 묻지도 않고 그냥 밥을 잘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 시간에 누구야? 저요. 성준이요. 성준이? 이 시간에 왜?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인데. 하룻밤만요. 아니면 이틀이나 사흘. 부탁드려요. 수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몇 명인데? 2명이요. 다쳤어? 1명이요. 많이는 아닌데 좀 쉬어야 해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뒷문으로 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말수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김성준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깊숙이 박힌 국밥집까지는 20분이 걸렸습니다. 뒷좌석에서 남자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진 않았지만 끊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한참 후에 물었습니다. 한복. 저는 성준이에요. 김성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잠든 것인지 의식을 잃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국밥집은 간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영업 종료였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뒷문 앞에 오말순이 나와 있었습니다. 가운을 걸친 채 팔짱을 끼고 골목 입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오말순은 뒷좌석을 봤습니다. 누구야? 몰라도 돼요. 그냥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경찰 부를 일이야? 아니요. 병원 갈 일이야? 본인이 싫대요. 오말순은 잠시 뒷좌석을 들여다봤습니다. 봉투 밖으로 나온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창백하고 홀쭉했습니다. 늙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오말순의 눈빛이 잠깐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들어와. 뒷문이 열렸습니다. 국밥집 뒤편에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한때 아들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12년째 비어있는 방이었습니다. 오말수는 이불을 꺼냈습니다. 베개를 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였습니다. 김성준이 남자를 부축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이불 위에 눕는 순간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오말순이 문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 뭐 먹여야 해? 죽이요. 아무것도 못 먹었을 거예요. 얼마나 됐는데? 사흘은 됐을 거예요. 오말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이 낡은 국밥집에서 셋이 처음으로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오말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늘 그래왔듯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부엌에 불을 켜고 냄비를 올리고 쌀을 씻었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뒷방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낯선 남자가 자고 있었습니다. 오말수는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서야 다시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성준은 방 한쪽 구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세우고 고개를 숙인 채로였습니다. 그 옆에 빈 소주잔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말수는 그걸 소리 없이 치웠습니다. 죽이 다 됐을 때쯤 이한복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목조 석가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어디서 나는지 모를 냄새였습니다. 된장 같기도 하고 오래된 나무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상체만 겨우 세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오말순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흰죽 한 그릇, 깍두기 조금, 물 한 컵이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네. 누워서 드실 수도 있어요. 이한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뻗어주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한 숟가락이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눈이 약간 감겼습니다. 오말수는 그걸 보지 않는 척했습니다. 방 한쪽에 서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한복이 물었습니다. 국밥집이에요. 서울? 서울 맞아요. 성북구. 고맙습니다. 오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말 없이였습니다.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이름은요? 이한복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한복이라고 해요. 나는 말순이에요. 윤말순. 그게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한복은 죽에서 미음으로, 미음에서 국밥으로 넘어갔습니다. 기력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는 혼자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오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챙겼습니다. 김성준은 매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상조회사 일은 계속됐습니다. 저녁이 되면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말순이 저녁 영업을 마치면 셋이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말순의 국밥, 김성준의 소주 한 병, 이한복의 숭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한복은 묻지 않았습니다. 김성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말순은 원래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이한복이 숭늉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오말순이 손을 멈췄습니다. 있었어요. 있었다는 건 죽었어요. 12년 전에. 이한복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말순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준은 소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후 오말순이 말했습니다. 22이었어요. 교통사고였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는 이미 말이 끊겼습니다. 밥 더 드릴까요? 이한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그날 밤 이한복은 방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로였습니다.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생각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재혁은 왜 그랬을까요? 재산 때문인지 권력 때문인지 오래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오말순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는 소리였습니다. 불을 끄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들방 문 앞에 잠깐 서는 소리였습니다. 오말순이 이 방 앞에 설 때마다 잠깐씩 멈춘다는 걸 이한복은 며칠 사이에 알아챘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김성준이 저녁에 들어오다가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편의점 비닐봉투였습니다. 갈아입으실 옷이요. 이한복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색 트레이닝복이었습니다. 싸구려였습니다. 이걸 일단은요. 수에 계속 입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이한복은 트레이닝복을 내려다봤습니다. 살면서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골프복, 정장, 캐시미어 코트였습니다. 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김성준이 멈칫했습니다. 이 남자가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오말순이 바늘과 실을 들고 방에 왔습니다. 트레이닝복 왼쪽 어깨 쪽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이한복은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 건넸습니다. 오말순은 창가에 앉아 꿰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만 났습니다. 오말순이 실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손은요? 손이 많이 가네요. 거칠고. 이한복이 자기 손을 봤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우리 아들도 손이 거칠었어요. 막리를 해서. 이한복은 옷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오말순을 봤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겠네요. 오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녀의 눈이 잠깐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엿새째 밤 이재혁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김성준이 핸드폰 뉴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태성그룹, 이재혁 부회장 이사회 만장일치 신임, 회장 취임 수순 밟는다. 기사 아래에 이재혁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반듯한 정장이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미소였습니다. 이한복은 화면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숭늉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취임식이 언제래? 20일 후요. 알았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한복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먼저 먹자. 밥 식는다. 오말순이 국밥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일은 밥 먹고 나서 해도 돼. 셋이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뜨거운 국밥 위로 김이 올라왔습니다. 낡은 뚝배기였습니다. 금이 하나 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뜨거웠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담겼습니다. 20일, 그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이한복은 뒷방 창문 너머로 골목을 내다봤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낡은 담벼락, 녹슨 대문, 그 사이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평생 이런 골목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앞대로, 호텔 로비, 골프장 잔디밭이었습니다. 그런 곳들만 걸었습니다. 지금 이 골목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김성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성준 씨죠.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박 실장입니다. 태성그룹 이한복 회장 측근이에요. 저한테 왜 전화하세요? 회장님이 살아계신 거 압니다. 찾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회장님한테 여쭤보세요. 박 실장을 믿어도 되냐고. 회장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녁에 국밥집으로 돌아와 이한복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전화가 왔어요. 박 실장이라는 분이요. 이한복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회장님이 살아계신 거 안다고. 이재혁 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한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숭늉 잔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도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번호 저장해놔. 믿어도 돼요? 박 실장은 25년 동안 내 옆에 있었어.
거짓말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날 밤 박 실장에게 확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2015년 제주도 출장 때 회장님 생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물었습니다.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혼자 짜장면 드셨습니다. 배달이요. 직접 전화하셨어요. 짜장면 곱빼기로. 이한복은 화면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는 걸 처음 봤습니다. 맞아. 그때 제주도 출장 중에 생일이었는데 혼자 짜장면 시켜 먹었어. 박 실장 말고는 아무도 몰라. 박 실장과의 첫 통화에서 이한복이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살아계셨군요. 박 실장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래, 살았어. 죄송합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막아? 내가 당한 건데.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주치의 쪽에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서두르지 마. 취임식 날 맞춰. 가장 많은 사람이 보는 날. 그날 끝내야 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한복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감추려 했지만 오말순이 보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엌에서 숭늉을 끓여왔습니다. 말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이한복은 그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무렵 정주치의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밤에는 이재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재혁의 요구사항이 끝없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명 하나였는데 이제는 진술서, 추가 서류, 계좌 이동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정주치의는 밤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 무렵 장례식장 직원 하나가 사라졌다는 내부 보고를 들었습니다. 사라진 직원의 이름은 김성준이었습니다. 그는 이재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 중에 김성준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발인 날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재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혹시 그날 밤 영안실에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찾아봐. 정주치의는 다음날 아침 김성준의 신상 정보를 이재혁 측 인물에게 넘겼습니다. 그게 마지막 협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이재혁은 정보를 받자마자 부하 2명을 움직였습니다. 김성준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매일 저녁 들르는 장소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북구 골목 안쪽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이틀 뒤 밤에 들어가 조용히 해결해. 국밥집은 그걸 몰랐습니다. 오말수는 저녁 영업을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김성준은 소주를 홀짝였습니다. 이한복은 숭늉을 마시며 창밖 골목을 봤습니다. 고양이가 또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같은 고양이였습니다. 이한복은 그 고양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국밥집에서의 시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시간이라는 것을, 가장 위험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장 따뜻한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오말순이 설거지를 끝내고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뼈 국물 우릴 거니까 늦게 자도 돼요. 뼈 국물이요? 저도 먹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많이 해. 이한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한 그릇 주시오. 오말순이 그를 받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일찍 일어나요. 셋 다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왔습니다. 이틀 뒤 밤 10시였습니다. 국밥집 영업이 끝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말수는 내일 쓸 육수를 불에 올려놓고 앞치마를 걸었습니다. 김성준은 뒷방에서 이한복과 마주 앉아 취임식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보내온 메모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주치의의 진술 가능성, 취임식 당일 동선, 보안 인원 배치였습니다. 이한복은 그걸 천천히 읽었습니다. 취임식장 안까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박 실장이 방법을 찾고 있어. 관계자 출입증이 필요한데 위험하지 않겠어요? 위험하지. 근데 안 하면? 그것도 위험하죠. 그래. 어느 쪽이든 위험해.
그럼 내가 원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둔하고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오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영업 끝났어요. 그리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성준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이한복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뒤쪽 창문으로 나가야 해요. 지금 바로요. 오말순 씨는 제가 갈게요. 먼저 나가세요. 이한복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두고 못 가. 회장님, 못 간다고. 김성준은 이한복을 창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창문 열고 담 넘어서 골목 끝까지 가세요. 거기서 기다려요. 절대 움직이지 말고. 이한복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명령에 익숙한 사람이 처음으로 명령을 받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갔습니다. 김성준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오말순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엌 안쪽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컸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없었습니다. 나요. 김성준이냐? 같이 가자. 여기 있는 사람이랑 같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옆구리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두 번째 주먹이 턱을 쳤습니다. 김성준은 부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오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조용히 해. 할매. 오말순은 조용히 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서 찬장에서 주물 프라이팬을 집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걸 양손으로 들고 남자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이 할망구가. 오말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무서운 일은 이미 겪었습니다. 아들을 잃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무서운 건 없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그 사이에 김성준이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입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옆구리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일어섰습니다. 남자 하나가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성준이 냄비를 집어들었습니다. 육수 냄비였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뜨거운 거 맞을래요? 남자가 멈췄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오고 있었습니다. 남자 둘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왔던 방향으로 빠르게 나갔습니다. 부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성준은 냄비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말순이 프라이팬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다쳤어? 괜찮아요. 입에서 피나. 그냥 입안이 좀 긁혔어요. 오말순은 냉장고에서 얼음 봉지를 꺼냈습니다. 수건에 싸서 김성준에게 건넸습니다. 눌러. 오말순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이한복이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한복 씨. 이한복이 담을 넘어왔습니다. 68살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넘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성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수건 얼음을 댄 턱이었습니다. 입가에 피가 있었습니다. 이한복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뭔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김성준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거 있으면 줘요. 오말순이 국물을 데웠습니다. 셋이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알아. 말순 씨, 미안해요. 여기까지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내가 드린 거예요. 뒷문 열어준 건 나야. 그래도 됐어요. 국물 식겠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국밥집을 떠났습니다. 오말순은 가게 문을 잠그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낡은 간판, 녹슨 자물쇠, 유리창에 붙은 메뉴판이었습니다. 12년 된 가게였습니다.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취임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마련한 은신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골목,
엘리베이터도 없는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좁은 방 안에 모여 앉았습니다. 박 실장이 직접 왔습니다. 55세였습니다. 머리가 반백이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이한복을 보자마자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왔어. 박 실장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정주치의 자백입니다. 이틀 전에 받았어요. 이한복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독극물 투여 일시, 투여량, 이재혁의 지시 내용,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정주치의 친필 서명이 마지막 장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받았어? 정주치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이재혁이 자기도 정리하려 한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법정에서 증거가 돼? 변호사 확인했습니다. 됩니다. 내일 취임식장 출입증은 제가 관계자 명단에 넣었습니다. 셋 다요. 오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요? 혹시 모르니까요. 긴급 상황이 생기면 출구를 알아야 하니까요. 오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취임식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오전 10시 시작입니다. 내외 기빈 인사, 이사회 소개, 그리고 신임 회장 취임사 순서예요. 취임사 직전이 가장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때 들어간다. 경호원이 많습니다. 박 실장이 있잖아. 제가 안에서 열어드리겠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한복은 창문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빌딩 불빛들이 가득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태성그룹 빌딩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40년을 바친 곳이었습니다. 그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성준아, 네. 내일 끝나고 나서 너는 아무것도 모른 사람이야. 그냥 상조 직원이었던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법적으로 너한테 불똥이 튀면 안 되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넌 아직 젊어. 저도 거기 들어갈 거예요. 성준아, 제가 빼낸 사람이에요. 제가 끝을 봐야죠. 이한복은 김성준을 한참 봤습니다. 이 청년이 처음으로 자기 아들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허락이었습니다. 취임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찼습니다. 임원진, 협력사 대표들, 기자들, 내외 기빈이 있었습니다. 이재혁은 분장실에서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습니다. 오늘로 끝납니다. 오늘로 모든 게 자기 것이 됩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습된 미소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귀빈 소개가 끝나고 이사회 소개가 시작됐습니다. 박 실장은 무대 뒤 통로에 서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강당 입구에서 이한복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의 옆에 김성준이 있었습니다. 오말순도 있었습니다. 이한복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어젯밤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이한복의 치수를 25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갑시다. 무대 뒤 통로를 통해 들어갔습니다. 통로를 지나 무대 왼쪽 측면에 도달했습니다. 강당 안이 보였습니다. 수백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이재혁이 단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넘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한복이 통로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앞줄에 앉은 임원 하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물결처럼 뒤쪽으로였습니다. 이재혁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강당 왼쪽 측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죽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관에 들어갔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이한복은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한복은 잠시 서서 사람들을 봤습니다. 수백 명의 눈이 자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열흘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 있네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박 실장이 화면을 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서류가 떴습니다. 정주치의의 자백서였습니다. 독극물 투여지시자 이재혁이었습니다.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이한복은 아들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한복은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강당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어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당 입구에는 이미 경찰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재혁은 멈췄습니다. 이한복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강당 밖으로 나오는 길에 기자 하나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한복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셋이 강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뚝배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가게 문 잠갔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 두고 온 게 많아서 이한복이 말했습니다. 국밥 먹으러 가자고요. 지금 이재혁이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이 강당 안에서 보였습니다. 이한복은 그쪽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렸습니다. 가죠. 셋이 걸었습니다. 국밥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일반 버스였습니다. 이한복이 버스를 탄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흘러갔습니다. 아파트, 골목, 시장, 횡단보도였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한복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오말순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김성주는 앞좌석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뉴스가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이재혁 부회장, 부친 살해 시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 이한복은 그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봤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했습니다. 자물쇠는 그대로 잠겨 있었습니다. 오말순이 열쇠를 꺼냈습니다.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냄새가 그대로였습니다. 된장, 오래된 나무, 국물 냄새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말순이 앞치마를 걸었습니다. 김성준이 의자를 꺼냈습니다. 이한복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뭐 드릴까요? 국밥? 당연하죠. 냄비가 불 위에 올라갔습니다. 뼈 국물이 다시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한복은 창밖 골목을 봤습니다. 고양이가 또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같은 고양이였습니다. 이 골목에서 보낸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트레이닝복, 뚝배기, 오말순의 밥, 김성준의 소주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40년 동안 쌓은 것보다 이 골목의 20일이 더 선명했습니다. 그는 결정했습니다. 태성그룹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합니다. 재산의 70%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재단을 설립합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보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다 맞습니까? 맞아. 70%면 충분히 살 수 있어. 남은 것으로. 어디서 사실 건데요? 국밥집에서. 박 실장은 잠시 이한복을 봤습니다. 저는요. 너는 재단 맡아. 감사합니다. 고마울 거 없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틀 후 이한복은 김성준을 불렀습니다. 국밥집 뒷방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나한테 바라는 게 있어? 없어요. 취업은 상조회사 다니잖아요. 거기 계속 다닐 거야? 이한복이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아들이 되줘.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요? 응. 법적으로 양자. 저는 그냥 상조 직원이었는데요.
나는 그냥 관 속에 있던 늙은이였고 김성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그냥 해보면 되지. 생각해 볼게요. 빨리 생각해. 나 늙었어. 김성준이 웃었습니다. 울 것 같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이한복도 웃었습니다. 오말순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됐어요. 두 사람이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 국밥 3그릇이 있었습니다. 뚝배기였습니다. 여전히 금이 가 있는 뚝배기였습니다. 그래도 뜨거웠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재혁은 구속됐습니다. 정주치의도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태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뉴스에서는 한동안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세상은 늘 그랬습니다. 시끄럽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이한복은 국밥집에 있었습니다. 오말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뒷방 쓸 거면 월세네. 얼마요? 10만 원. 이한복이 웃었습니다. 비싸다. 비싸면 나가요. 낼게요. 그렇게 됐습니다. 뒷방은 이한복의 방이 됐습니다. 아침이 되면 오말순이 먼저 일어나 국물을 올렸습니다. 이한복이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빗자루를 잡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오말순은 그걸 보면서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한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그게 더 편했습니다. 김성준은 양자 입적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봤습니다. 이한복 양자, 김성준이었습니다. 자기 이름 위에 이한복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나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한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됐어요. 수고했어. 아버지.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했습니다. 응. 그 한마디였습니다. 짧았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김성준은 법원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한복이 재단을 만든 건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이름은 결국 정해졌습니다. 말순재단. 오말순에게 말하지 않고 정했습니다. 서류가 다 됐을 때 오말순을 불렀습니다. 이거 봐요. 오말순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재단법인 말순이었습니다. 설립자 이한복이었습니다. 오말순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한참 후에 나왔습니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밥 먹어요. 이한복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뚝배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뚝배기를 보며 이한복은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가장 비싼 그릇에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간 뚝배기 안의 국밥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맛있었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국밥집 골목에 낙엽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한복은 아침마다 그 낙엽을 쓸었습니다. 빗자루질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말순이 뒷문을 열고 나오다가 말했습니다. 낙엽은 다 쓸지 말아요. 왜요? 좀 있어야 예쁘잖아. 이한복은 빗자루를 멈췄습니다. 골목을 봤습니다. 낙엽이 군데군데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뻤습니다. 알겠어요. 주말 저녁이면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말순의 국밥, 이한복의 숭늉, 김성준의 소주였습니다. 말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김성준이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이한복이 숭늉을 마시다가 멈췄습니다. 뭐, 행복하냐고요? 이한복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평생 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모르면 행복한 거예요. 불행하면 알거든요. 불행한 건 확실하게 느껴져요. 모르겠다는 건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어디서 배운 거야 그런 거. 그냥요. 살다 보니까. 오말순이 국물을 젓다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네.
이한복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숭늉을 다시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아래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그 위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이 국밥집이, 이 식탁이, 이 두 사람이 40년 동안 쌓은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이름이 없어도 됐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그냥 따뜻했습니다. 뚝배기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식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마 그 다음 날도 드라마를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라마 출연자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드라마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